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새로 등장하는 개념들도 있고 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계설계의 기초입니다. 기초라고 하면 저희 일단 단위계를 아셔야겠죠. 재료의 강도, 그리고 변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강도를 나타낼 때 어떤 단위를 쓸 것인지, 또 어떠한 물성에서 우리가 이 강도를 뽑아낼 것인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변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개념이 나오는지 이런 걸 잘 아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선 이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문제가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국제 표준이죠. 네, 스탠다드. 자, 보시면은 미터법에 따른 측정 단위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단위를 쓰게 되면은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같은 값인데도 뭐 수가 달라진다든지 뭐 수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한 체계를 저희는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 체계는 길이, 질량, 시간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길이는 미터, 그래서 저희는 미터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질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세크,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물질량, 몰, 광도, 칸델라, 에너지, 줄, 평면각, 라디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각각 뭘 뜻하는지 먼저 알고 계시면서 뒷부분에 계산하는 게 나오면 그때 또 적용해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위를 사용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중입니다. 하중이 뭐냐? 중량이죠, 중량. 하 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아래 방향으로 주어지는 중량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하는 아래 하자가 아니고요, 멜 하자입니다. 메다 하, 짊어지다 하. 그러니까 즉 이거를 다시 정의해 보자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꼭 아래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면 우리가 하중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하중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 5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5가지는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분류라는 건 다른 분류도 있겠죠. 네, 다른 분류는 뒤에서 바로 등장할 거고, 우선 작용 방향에 따른 분류 5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인장하중. 인장하중은 잡아당기는 거예요.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는 형태의 하중이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물체는 좀 더 길이 방향이 있겠죠. 네, 그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이것이 이제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압축하중도요, 길이 방향인데 아래로, 위로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누르는 형태 있죠. 네, 이것이 물체를 길이 방향에서 압축되게 한다 해서 압축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단하중 나오는데, 전단하중은 지금처럼 길이 방향이 아니라, 네, 이 경우에는 봉 형태니까 지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가위로 자르듯이 양쪽에서 교차되게 주어지는 힘, 이것을 저희가 전단하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굽힘하중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구부러지게 휘게 하는, 얘를 이런 식으로 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휘게 하는 하중이 이제 굽힘하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틀림 하중은 원주 방향으로, 자, 원주가 있으면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얘를 회전하게 하는. 근데 회전이 그냥 정말 한 바퀴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은 뭐 고정이 돼 있다든지 하면서 위쪽만 회전이 일어나게 해서 마치 쥐어 짜는 느낌으로, 비틀어 짜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하중이 걸리는 속도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하중이 걸리는 속도가 뭐냐? 하중이요, 어떤 때는 계속해서 지그시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계속해서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변동이 있는 것이 변동의 속도가 또 빠르거나 느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좀 우리가 봐줘야 한다는 거죠, 하중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그시 계속해서 유지되는 하중과 일단 계속해서 바뀌는 하중 2가지 먼저 구분해 볼게요. 정하중은 계속해서 지그시 주어지는
그런 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기가 따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지해 있는 하중, 혹은 조금씩, 매우 조금씩 변화하는 하중, 그러니까 거의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정하중이라고 그냥 다 묶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조금씩 변화하더라도 그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뭔가 유의미한 큰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엔 정하중이라고 하는 거고, 동하중, 정은 정적인 거고 동하중은 동적인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하중의 크기가 시간에 더불어 변화하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변동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힘이 주어졌다가 안 주어졌다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때 계속해서 주어졌다가 아예 0이 됐다가 주어졌다가 0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졌다가 0이 될 수도 있고 주어졌다가 한 1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힘을 그래프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계속해서 변동하더라.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변동하중이고요. 반복하중은 강했던 힘, 좀 약했던 힘.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하중이 반복하중이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번하중. 자, 교번하중은 하중의 크기랑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때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막대가 있다고 했을 때 힘이 주어졌다가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이쪽으로 휘어지고 다시 반대로 휘어지고, 네, 이런 것이 이제 크기도 변하는데 방향도 변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교번하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격하중은 하중이 걸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발사돼서 쾅 하고 부딪히듯이 힘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해지는,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하중이 이제 충격하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동하중은 힘이 가해지는 곳이 일정하게 한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량 같은 데 차가 지나가면 여기서도 힘이 가해지다가 여기서도 힘이 가해지다가 계속해서 바뀌겠죠. 네, 물체 위에서 힘이 계속 작용하는 곳이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이동하중이 되는 거죠. 네, 옆에 있는 바우싱거 효과는 저희 파트 2 할 때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하중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건 뭐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물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100N이라는 힘이 가해졌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100N이더라도 하나의 점에 집중해서 힘이 100N 가해지는 거랑 넓게 퍼지게 총합이 100N인 거랑 부담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걸 집중하중, 그리고 여러 곳에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분포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하중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각각의 분류 방법에 어떤 하중들이 들어가는지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네, 이것들은 저희가 문제로 나오기에 용이한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외우고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응력이 나옵니다. 이제 하중 다음에 나온 게 응력인데요. 응력은 뭐냐? 앞에 대라고 적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대응력입니다. 대응력. 어떤 대응력이냐? 자, 제가 앞서서 하중이란 무엇이냐?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다시 100N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물체가 이 100N이라는 하중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이라 함은 힘이 가해지는 곳에 똑같이 100N이라는 힘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이 상쇄되면서 이 형상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럼 100N이라는 대응력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물체가 100N이라는 힘을 낼 수 없으면은 이 물체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하중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다면 형태가 변형되지 않고 대응하는 힘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저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인장응력입니다. 왜 인장응력 먼저 나오냐? 저희 아까 인장하중 말씀드렸잖아요. 인장하중에 대응하는 힘이어서 인장응력인 겁니다. 근데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늘어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늘어나지 않게 이제 버티려는 힘인 거죠. 자, 근데 이때 저희가 응력을 나타낼 때는 어떤 단위를 쓰냐?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하면서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해요.
자, 왜 그렇게 하냐? 봉이 있다고 해볼게요. 봉이 있으면 양쪽에서 잡아당기겠죠? 자, 저희 관념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얇은 봉이 있고 좀 더 굵은 봉이 있어요.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큰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100N에서 얘가 늘어났었다,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근데 좀 더 굵은 친구는 100N으로 해도 잡아당겨도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100N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좀 더 굵은 친구가 늘어났어요. 그럼 보나마나 할 것 없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이 얇은 친구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일까요? 굵을수록 이 축선으로 가해지고 있는 인장하중 있죠. 여기에 버티려고 하는 면적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얘네가 힘을 나눠서 분산해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같은 재료에도 좀 더 굵게 만들면 더 강해진다 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면적이 커질수록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말은 즉 하중에 대응하는 응력이라 함은 단면적에 따른 일정 버티는 힘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 미터가 아닌 이유는 저희가 재료를 미터 단위로 그렇게 크게 뭔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주어지는 하중, 인장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문제 풀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부분일 텐데 그래도 꼭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응력에서는 이런 단위 면적당의 하중, 뉴턴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압축 응력. 네, 압축 응력도 일단 보시면은 단위 똑같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밑에 있는 전단 응력까지 봐볼까요? 단위 똑같습니다.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고 있냐라는 것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압축 응력. 양 끝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P, C로 하고 있죠. C가 붙는 이유는 같은 다 P로 해버리면 이게 압축 응력인지 뭐 전단 응력인지 인장 응력인지 전혀 모르니까 압축이 컴프레시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C를 붙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인장 응력 같은 경우엔 T였죠. 왜냐? 인장이 텐자일이니까 T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압축 응력도 마찬가지로 단면적에 가해지는 압축 하중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C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응력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전단 응력인데요. 네, 전단 응력도 보시면은 응력인데 타우라고 표현합니다. 타우. 자, 앞에 요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인장과 압축은 시그마로 표현하고 전단은 타우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타우는요, A 단면적이죠? 분의 전단 하중으로 표현하고 네, 단위는 동일합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단 응력만 타우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변형률입니다. 자, 변형률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장하중이 가해지면 인장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품이. 자, 제품이 늘어났을 때 만약에 얘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늘어나기 전에 길이가 L이었다고 하면 늘어나고 나서는 L'으로 바뀐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L'으로 됐으면 뭔가 L에다가 플러스 어떤 값이 돼야 L'이 될 거 아니에요? 왜 플러스냐? 아, 잡아당겼으니까 길이는 더 길어지잖아요. 즉, 그러니까 알파만큼 더 늘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이 늘어난 값 알파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변형량이라고 하고요. 이 변형량을 원래의 값 있죠? 원래의 값이 L이잖아요? 원래의 값 L로 나눠준 걸 저희가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자, 예시로 원래 100mm 짜리가 있었는데 잡아당겼더니 110mm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변형량은 10mm가 되겠죠? 근데 원래 길이가 100mm니까 변형량은 10mm고 변형률은 0.11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세로 길이 변형률이 되는 겁니다. 률.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 변형률이죠? 변형률은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호자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우리가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자, 변형량은 람다, 세로 길이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한다. 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가로 단면 변형률 보겠습니다. 저희가 잡아당기면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잡아당겼더니 이만큼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이만큼 늘어날 때 단면의 변화 없이 이만큼 쫙 늘어나 줄까요? 그럼 기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총량이 그냥 증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단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럼 늘린 다음에 여기 잘라서 팔고, 그럼 또 2단면이잖아요. 그럼 또 늘려서 다시 잘라서 팔고, 이런 무한 생산이 되겠죠?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늘어나는 만큼 어디선가는 줄어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줄어줘야 어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줄어드냐? 네,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길이 방향이 늘게 되면은 가로 단면에서 축소, 수축이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가로 단면에 대한 변형률도 봐주셔야 되는데, 이 가로 단면 변형률은 저희가 똑같이 입실론 써주는데 입실론에다가 이거 붙일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읽어주는 건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입실론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예요. 저희 변형된 량을 가지고서 값을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d 프라임 마이너스 d 라고 돼 있죠? 이게 변화한 후에 지름이 되고요. 이게 변화 전의 지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축했다고 해볼게요. 수축했으면 d 프라임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d가 오히려 크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오해하기 좋은 거, 그러면 변형률은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변형률이잖아요. 비율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d 프라임 마이너스 d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앞뒤에 절대값이 붙어줘야 됩니다. 값의 차이를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100이었는데 90으로 바뀌었다. 이거의 절대값을 따지셔서 100분의 1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변형량인 거예요. 변형량. 변형량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상관없이 항상 절대값입니다. 값.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걸로 가로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거는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가로 변형량 값 델타, 이걸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단 변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뭐 길이나 단면에 대한 변형률은 주로 이제 인장 하중에 의한 변형이었다고 보신다면, 이번에 보실 전단 변형률은 전단 하중에 의한 거예요. 전단 하중에 의해서도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냐? 자, 요런 사각형 물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단 하중, 자, 서로 방향이 다른 전단 하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저희가 원 상태로부터 이렇게 꺾인 량 있죠? 이거를 전단 변형량 람다 s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에 대한 값을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L로 나타낼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길이 분의 이제 전단 변형량 람다 s 해주게 되면은 감마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전단 응력 볼 겁니다. 전단 응력을 저희가 타우라고 하는데, 이 전단 응력 값 타우를 구할 때 공식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 G 감마, G 곱하기 감마,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값은 뭐냐? 이 G값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시죠.